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 생방송 10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의 달 특집 방송으로 오늘 두 번째 주인데요. 오늘은 시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오프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종환님의 시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모두가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라는 제목, 그 도종환님의 시인데요. 이 시를 보면서 2016년이 밝아온 지 벌써 어느덧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사색의 계절이기도 하고 인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스케줄이 어느 정도의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그리고 결과를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수많은 벽을 느끼면서 포기하고 좌절하면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어서 쓸쓸함과 아쉬움이 크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담쟁이라는 시를 올렸습니다. 너무 소론이 길었죠? 제 옆에 오늘 아주 귀한 분이 오셨어요. 멋진 의원님 소개할 건데요. 이정찬 의원님이시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요, 공인중개사이시면서 미래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이시고 부동산 TV 뉴스 해설위원이십니다. 랜드스파 중개실무 교수로 많은 강의를 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아주 지식인이시죠. 우리 공인중개사 많은 분들 중에서 아주 제일 젠틀하시고 유능하신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오늘 저희 RBC TV 방송국이 아주 꽉 찬 지식으로 저희들이 채워지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2부 순서 오늘은 특별히 또 노래와 함께 가을을 느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떠세요? 오시면서 이렇게 방송국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오면서 길거리에 이제 많이 가을이 깊어가지요. 네네. 그래서 가을을 느끼면서 또 마음속에 어느 부분 하나씩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좀 내려서 걸어봤어요, 주변을. 특히 여기 수락산 바로 옆이기 때문에 가을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복 오면서 오늘은 마음 차분하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좀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네. 정서적으로도 분위기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저희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준비한 오늘 컨셉이 그런 가을 분위기. 예. 네, 내용은 아주 깊이 있지만 분위기는 아주 센치하게. 예. 네, 그렇게 가시죠. 네. 이 담쟁이 시를 제가 도종환 시님을 몇 가지 시를 아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 담쟁이라는 시 또한 저도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낭송해 주시는 거 보면서 가을을 아주 가슴 깊이 푹 젖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도 시 많이 쓰시죠? 예, 소시적에는 많이 네. 좀 이렇게 써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문학소년을 꿈꾸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가라앉힐 때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아, 그래요. 나이가 들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바램이라는 노래를 함께 하고 싶었었는데,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노사연의 바램. 제가 고음 네. 부분만 빼놓고는 그래도 노래는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거는 이제 들어봐야지 아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일부 순서 갈까요? 네. 네.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네. 많은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셔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제가 한번 준비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네, 답변해 그러시죠. 주시는 예. 편안한 분위기로 가볼게요. 네. 저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금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현재 금리와 예금 금리가 어떠한지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다 아시다시피 네. 지금 매주 둘째 주 목요일에 그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총재가 그달에 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이죠. 9월 둘째 주에 금리 발표를 1.25%로 유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년 전 정도 됐을 적에는 한 1.5% 정도가 기준금리였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유럽이라거나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한 1%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뭐 개발도상국에 그거보다 훨씬 높은 금리도 있지만은 이 금리가 발표될 때마다 과연 이 시중의 유동자금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의 유동자금이 통상 그 한국은행 통상 발표에 의하면 약 한 900조 원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2015년도 말에 850조였으니까 올해는 더 90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리가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1.25%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은행에다가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들었을 때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그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제1금융권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약 한 1.6%, 7% 정도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이 그거보다 약간 높아서 2%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30%를 이자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한 70% 정도를 받거든요. 그러면 거의 1.25% 수준이에요. 이것을 갖다 12달로 나눠버리니까 매달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내가 1억 원을 은행에 예금하면은 아마 한 9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사회 구조가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거나 또는 내가 집을 세줄 수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거나 이러면은 그것을 전세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집어넣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은행 이자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은행 이자가 낮은데 어디에 투자할까 이런 거로다가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제를 저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게 깊지 않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금리가 포트폴리오 그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 또 임대차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 네. 그 저금리가 앞으로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 뭐 주로 해서 쭉 그 우리 부동산 전반에 영향이 네, 미치는 부분을 그럼 자, 종전에는요, 네. 우리가 돈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럼 재테크 수단이다. 그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죠. 그래서 첫째는 예금과 주식,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 부동산이 수익성도 좋고 안정하고 그렇지만은 환금성이 약하다. 즉, 내가 필요할 때 돈으로 바꾸기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단점을 빼놓고는 안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예금이나 주식에 비해서 높았던 것이죠. 주식은 수익성은 높지만은 안전성이 좀 약하죠. 그래서 특히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주식 비중이 43%나 됩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가 왜 한국 거냐? 거기에 대해서 50%가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외국 거다 이거죠.
이럴 정도로 주식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시라도 해외의 금융 상황이 바뀌면은 우리나라의 주식은 아주 어려운 점을 겪는다. 그래서 개미 투자가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주식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금에 비해서는 종점처럼 IMF 때 예금 금리가 한때 20%, 18%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자가 나오는 거 가지고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1.25%. 그래서 한 달에 내가 1억 원을 예금을 해서 종전에는 100만 원, 150만 원을 받고 생활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전혀 이 생활수단이 안 되는 것이죠. 1.25% 기준금리의 의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 실질적인 제로금리가 되는 거죠. 은행에 넣나 안 넣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변화가 가장 먼저 주택시장에 나타난 거죠. 주택시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과 다세대 주택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종전 같으면은 내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한 서너 개 갖고 있다가 하나당 뭐 한 4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월세를 받으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근데 아파트의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월세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잠실 1, 2, 3, 4단지 파크리오 34평형이 지금 매매 금액이 약 한 1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8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을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임대인이라고 그러면 8억 원을 은행에다가 집어넣고 이자만 받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 나옵니까? 월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럼 한 달에 80만 원 가지고서는 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이 전세 시장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약 한 만 2년에서 3년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물론 2007년도 말에 일어난 국제금융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고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는 직격탄을 쏟아붓었어요. 그래서 분당과 용인, 그 다음에 일산, 김포 같은 곳은 아예 반토막이 난 곳이 수두룩합니다. 제 친구가 분당에 아파트를 16억 5천에 팔으려고 했다가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고 안 팔았답니다.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2006년도 말이었었어요. 그런데 뭐 아들한테 물려주면 되겠지, 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팔고 있었다가 2010년도 한참 국제금융위기가 깊어갈 때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 8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세가 그나마 전세난이 심해져서 그렇게 해서 그나마라도 약간 회복은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10억 원 선에 걸쳐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전세의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하느니 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반전세로 바꾸자. 커다란 것들은 한꺼번에 전세 금액을 월세로 바꾸면은 뭐 보증금 5천이나 1억 원에 월세 4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3, 4억 정도로 하고 월세를 한 200에서 뭐 250만 원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반전세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저금리 시대가 5년이 더 유지되면은 거의 월세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전세 제도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제도죠.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고금리였기 때문에 그 보증금만 가지고 이자로서 생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1.25%의 저금리 시대라는 거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시장의 변화는 전세시장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월세시장으로 간다. 이 얘기는 어떻게 봐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절충선이 필요하고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거나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 금리가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그 주택임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때 네. 그러면 상가 수익형 부동산에는 어떻게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예. 지금 한 달에 내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죠. 1억 원을 집어넣어서 한 달에 8, 9만 원을 받느니 네.
그 돈을 가지고 오피스텔을 하나 산다. 그러면은 지금 오피스텔 가격이요. 서울에서 지금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에서 2억 원 선. 그다음에 전용 면적은 한 6.5평 정도 되는 그러한 네네. 오피스텔들입니다. 계약 면적이 12평에서 15평 그 사이로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마곡지구 같은 데서 분양하고 있는 것이 약간 1억 7, 8천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 치고 한 1억 원 정도가 2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1억 원을 내 돈으로다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한 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1억 원을 물론 70만 원 중에서 은행 이자를 내야 되지요. 그래서 은행 이자는 그렇게 요새 금리가 낮아져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70만 원을 받는다고 6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낸다 치고요. 그리고 나면은 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지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집어넣어 갖고 1년짜리 정기예금 집어넣어서 한 달에 10만 원을 받는 것보다 5배나 높은 그러한 이자 수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이런 그 서너 배 이상이 되는 그 수익이 되는 것을 굳이 구태여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에서의 예금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어요. 정기예금이나 이런 기간성 예금이라고 하는데 기간성 예금이 점점 줄어들고 6개월 이내에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초단기성 예금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지금 시중은행의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은 거의 한 800조 원 정도가 6개월 이내에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예금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매달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언제든지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그 분위기가 감돌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곡지구의 상가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의 한강신도시를 제가 가보면은 거기에도 분양이 안 된 상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은 그러한 미분양 상가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아파트 단지의 단지 내 상가라거나 그 다음에 전문 상가라고 있죠. 그냥 상업지역에다가 뭐 5층짜리든 10층짜리든 전문 상가를 지으면은 1층부터 10층까지 그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에 상가가 들어선다는 얘기가 들으면은 거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상가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은데 그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저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느니 내가 상가를 사서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를 그 생활을 하는 것이 한 4~5배 이익이 된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미래 가치도 수익이 좋고 유지가 되면은 또 미래 가치도 거기에 따라 상승하는 그러한 그 아주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시장은 지금 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분양이 안 됐던 상가들까지도 속속들이 소진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택 가진 분들은 조금 울상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상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있는 분들은 아주 희소식인 것 같고요. 예. 오피스텔 투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말씀 중에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 네, 그럼 좀 네, 어차피 망설이는 이제 분들한테 좀 예, 제가 많은 투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 범주로다가 나눠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 네. 그 다음에 5억 원 미만 또는 한 1, 2억 원 소액으로 나는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사고 싶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5억 원 이상 투자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대개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시고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들, 즉 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 퇴직금 받은 거, 그 사이에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뒀던 돈을 좀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싶다. 그리고 그 투자한 데서 매달 얼마의 돈이 나와서 내가 노후 생활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그 공실률 없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만한 곳에 상가를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의 상가 가격이 많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상가는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이나 적어도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지하철역 역세권이 되거나 인구密집 지역, 대학가 이런 곳에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상가 지을 수 있는 땅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가는 계약 면적에 비해서 전용 면적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20평을 계약을 하신다 그러면은 실제 전용 면적은 11평인데요. 네. 그 안에서 세를 들어가서 어느 업종을 영위를 하든 간에 상가 크기가 적어도 10평에서 11~4평 정도는 돼야지 하다못해 작은 김밥집이 되거나 떡볶이집 아니면 소규모의 식당 이런 거를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개 2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 시내에서 평균 상가 가격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0억 정도의 상가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50% 정도를 대출을 받고 5억 원 정도를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해드리면은 대개 보면은 약 한 상가 같은 경우가 한 3.5%에서 4.5% 그 사이가 평균입니다. 전국 평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약 그 범주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가 수익률은 어떤 분들은 5%, 6% 말씀을 하세요. 특히 분양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대개 보면 한 4%에서 4.5% 나오면 괜찮은 상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5%라고 하더라도 은행의 1% 미만 수익률보다는 훨씬 서너 배 이상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목돈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수도권 지역 같은 데도 이 공실이 없이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장사가 잘 돼서 그냥 계속 그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달라 이런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 1억 원 정도에서 2억 원 정도를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이제 안전한 투자로 오피스텔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개 전용 면적이 6평에서 7평 그 사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룸형 구조의 풀옵션, 모든 이제 TV부터 시작을 해서 에어컨과 그 다음에 이제 드럼 세탁기나 이런 것까지도 다 갖춰진 것인데, 그러면 기본적인 월세가 오피스텔 가격이 2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 1,000만 원에 6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15년 말에 전국의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이 5.4%였습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을 모두 다 내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은 5%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5% 정도 수익률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은행 금리보다는 한 5배 정도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상가를 잘못 사게 되면은 상가 월세가 줄어들면은 거기에 따라서 상가 가격이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부동산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골치 아프다, 복잡하다 그러면 저는 오피스텔을 갖다가 서너 채를 구해서 이렇게 해서 매달 월세를 받으세요.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안전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피스텔을 같은 5억 원을 가지고 대출을 이용해서 한 4채 정도를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매달 50만 원씩 하다 200만 원 수입이 되거든요. 이것은 공실률도 적고 그런 데만 찾아드리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금리 시대에 따라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목적물이 변화한 것이죠. 옛날 같으면 큰 돈 가진 사람은 땅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건물에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런 현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금리 추세는 제 예측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한 3, 4년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봐요. 어떤 분들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매스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무리 미국 금리가 미국 상황이 바뀌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작년 12월 달에 0.25% 올린 것처럼
금년 12월 달에도 오를 수 있는 폭은 0.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0.5%를 유지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조선업계가 너무 안 좋고 한진해운 사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정권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앞으로 각 노조에서 아마 그 노동운동을 더 많이 심하게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김영란법을 이시해서 내수시장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수출이 타격을 받고 이런 마당에 미국이 금리를 0.25% 올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같이 올리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더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림으로 해서 외국 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는 거,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큰 타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또는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들, 경제계에서도 또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도리어 금리를 이번 기회에 0.25%를 더 내려라,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저금리 시대는 앞으로 3, 4년 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공인중개사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여기에 따라서 저금리가 우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상당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네, 금리가 낮음으로 인해서 그 사실은 여유가 있는 분들,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어찌되든 네, 방법이 다 있는데 여력이 없는 이제 서민들 층에서 그럼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좀 가을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뭐 항상 뭐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젊은 신혼세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아파트라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구조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IMF 때는 예금금리가 3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금금리가 신용도에 따라서 2.23%에서 신용도 나쁘신 분이 3%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1억 원을 받았어. 2억 원을 받았을 때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 근데 금리가 떨어져서 1.25%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2.5%로 떨어졌다. 5%에서 절반 떨어졌으니까요.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내면 되겠다. 이러니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요. 연체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8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또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 게 경매 시장에 물건이 없어요. 해마다 매달 한 2만 5천 건 정도의 경매 물건이 전국 경매 법원에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8월 말 현재 7,900여 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대출 금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대출 금리가 줄어들어서 조금 부담이 적었다. 순기능도 있었네요. 예, 좋은 면도 있고, 예, 항상 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이걸 하여튼 어떻게 뭐 현명하게 다행이네요. 방법을 찾아가느냐, 이런 것이 재테크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네. 자금 계획도 좀 잘 세웠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부를 쉼 없이 오셔서 좀 네. 목도 마르실 텐데 잠깐 우리 쉬어가고요. 네. 네. 다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저금리 시대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건데요. 먼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예. 네. 수익형 부동산은 그 국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에 관련되신 분들 또 공인중개사 분들이 말 그대로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이다. 즉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매달 일정한 수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대료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매달 일정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모두 일컬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대표 주자가 종전에는 상가였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우선 보증금이 있고 투자 금액이 좀 크다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에 그 공실률이 적거나 또는 매달 임대료가 영업이 안 돼서 떨어짐으로 해서 상가 가격이 떨어지는 이러한 단점을 그 투자가가 충분히 알고 해야지 투자를 해야지 되지. 괜히 그 분양회사 말만 믿고 또는 주변 얘기만 믿고 상가에 투자하셨다가 그쪽에서 매달 한 달에 500만 원 수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임대가 되어져 있다. 특히 약국 같은 경우를 그런 것 같고 분양회사들이 장난을 많이 쳐요. 그 위에 병원이 치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약국에 한 달에 월세를 450만 원 내기로 했다. 이래서 아주 좋은 수익률이야. 내가 따져보니까 수익률이 7%나 되네. 이래 갖고선 상가를 덥석 사셨다가 위에 치과가 영업이 안 돼서 나가버리면 약국도 같이 나가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자리에 다른 업종이 들어오면은 한 달에 200만 원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상가 가격을 20억을 주고 투자를 해서 사셨다고 그러면은 그 가격이 이제 12, 3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커다란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만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도리어 안전한 투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가 투자의 장점은 이 월세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이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그 자리가 영업이 아주 잘 된다 그러면 1년 뒤, 2년 뒤에는 일정 금액을 월세를 올릴 수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받는 금액에서 월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할 적에는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옆에 가게가 얼마에 팔렸으니까 내 가게 얼마에 주세요. 이렇게 따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 계산법이라고 해서 이 수익률이 6%가 나오는데 내 상가는 10%가 나오니까는 가격을 더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비교할 게 없으면 원가법이라고 해서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익률법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변동이 없는 또 상승이 되는 그러한 그 상가를 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 주자는 요즘은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은 그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서 조금 단순하지요. 투자하는 방법이 간단한데요. 이것은 일정한 수익이 매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할 적에 내가 자금 기획을 충분히 세워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한 군데 금액이 큰 오피스텔보다는 지역이 좀 나눠지더라도 작은 규모의 오피스텔로 들어가시는 것이 임차인이 매달 월세 내기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또 다른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그래도 그렇게 임차인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이 임차인의 직업이 외국인이라거나 이런 경우들은 상당히 나중에 월세를 안 낼 때 그럴 때 명도 소송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짚어보시고 임차를 놓으시는 것이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과연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단독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렇게 혼합형이 있어요. 근데 단독형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이 주차 면적을 완화를 시켜서 3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짓는 것을 갖다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고 그 주차장이라거나 이런 그 기준을 완화를 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고 혼합형이 있는데 오피스텔 플러스 원투룸, 원룸 또는 투룸, 그 다음에 아파트 플러스 원투룸, 아파트 플러스 오피스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형태만 그럴 뿐이지 오피스텔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을 가급적이면 적게 받고 그다음에 월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세난 때문에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소형 아파트 가격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만 1년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소형 아파트의 기준은 25평 이하일 것, 그 다음에 단지 수는 한 500세대 이상인 규모로 사실 것, 그 다음에 전세율이,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한 80% 이상은 되는 곳을 선정을 하시는데 역세권 지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 주변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대등소위 합니다. 무슨 고시텔 같은 걸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 하면은 공유 지분으로다가 되어 있는 수익형 부동산, 예를 들어서 그 레지던스래거나 이런 것들 중에서 시행사나 그다음에 운영회사가 탄탄한 데 같으면 안심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건설회사나 시행사 또는 운영회사가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곳은 다시 한번 살펴보신 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그렇군요. 그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 뭐 연립하고 다세대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작은 규모에서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의 여건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추세를 좀 말씀 좀 주시겠어요? 수익형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 중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는 오늘의 주제인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거라고는 아마 10년 전에는 상상을 못할 정도였었죠. 그런데 지금 국제금융위기가 2008년도 초, 2007년도 말이죠. 12월 달에 터졌으니까 리먼 사태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부동산 시장은 또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바뀐 내용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더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너무 급속히 찾아왔어요. 그래서 4%대에서 지금 1.25%까지 떨어진 게 13,000년이 안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금리 시대가 가장 큰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가 평균 수명의 연장입니다. 지금 2015년도 말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평균 여성의 연령이 82세, 남성이 7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의 예상 인구는, 예상 평균 수명은요, 여성의 경우가 85.7세, 그 다음에 남성인 경우가 그보다 약 한 3살 정도가 낮은 82세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평균 수명은 한 4년 정도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만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정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종전에는 55세 정년을 맞이했다고 해도 평균 수명이 뭐 한 65세, 70세 이쪽이니까 한 15년만 더 살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든 살아나가요. 퇴직금 받은 거로 살던.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부부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퇴직금은 IMF를 겪으면서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봉급 생활자의 퇴직금 평균 금액을 모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평균 한 3억 원 정도가 된다 이런 보고에서 그럼 3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부가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 쓸 수가 있냐 하면은요 그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거하고 설문조사를 합해 보니까 한 달에 약 한 217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결론점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3억 원을 가지고 또 부부가 1년에 200만 원 쓴다고 가정하면 1년에 2,400만 원 쓰죠. 그러면 10년 쓰면 2억 4천 되거든요. 그럼 이제 돈이 없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억 원을 그때 쓸 게 아니고 3억 원을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매달 한 150만 원 정도나 수입이 발생하게 오피스텔 3개를 만들면은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은 그러면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 수명의 연장이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분양 현장을 가보면은요,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전부 다 그 견본한 주택이죠. 모델하우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갑니다. 아파트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분들로다가 북적거리지만은 오피스텔은 어느 정도 내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많죠. 근데 이러한 임대 시장도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는 결과적으로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차인이 되는데, 그럼 오피스텔의 입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교통이 편한 곳,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꼭 대학로나 무슨 번화가뿐만이 아니고 산업단지에 되거나 이런 그 공단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래야 돼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무슨 현대 자동차 공장이 되거나 이런 종업원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저쪽에 파주에 LG 그 디스플레이 공장이죠. 뭐 그런 데들은 오피스텔이 잘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꾸준히 발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또 한 가지 인구 구조의 변화가 뭐냐면 고령화입니다. 지금 현재의 14% 정도 65세,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지금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15년 말에 인구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2020년도가 되면은 21%의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만 65세 이상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21% 이상을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가 OECD 국가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너무 높아요. 그 얘기는 이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제 얘기를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경에서요 38평짜리 아파트를 팔아갖고 오면은 우리나라의 잠실 1, 2, 3, 4단지에 34평짜리 아파트를 절대 못 삽니다. 이게 벌써 5년 전 얘기가 그랬어요. 5년 전에 그 동경에서 38평짜리 아파트를 8억 6천에 팔고 나오셨는데요. 우리나라 그 보세요. 그래서 한국에 정착을 하고 싶다고 제게 잠실 아파트를 좀 사주세요. 34평짜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잠실 아파트 가격이 9억 8천 정도였었어요.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 지금 전세 가격이 서울 시내에 평균 전세 가격이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은 1,80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죠. 3.3제곱미터당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추세.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을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니 내 집 마련이니 해서 대출 이자를 많이 부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는 한 명밖에 안 나니까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이런 것들이 급속히 최근 5년, 10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변화입니다. 결론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전에처럼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라고 안 그러죠. 만 30이 넘어가면. 그럼 혼자 나와서 오피스텔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 세 가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저금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균 수명의 연장, 세 번째가 1인 가구의 증가.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우리나라 수익형 부동산을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가장 큰 세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건의 변화인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이 그 노후 생활에 필요한 소요 자금 그것까지 다 까지 말씀드렸죠. 다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수익형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평균 수익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뭐 그 한국은행이나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잡히는 통계들은 전국 통계라고 그러니까 뭐 전국 통계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오피스텔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수익률이 다르고요. 지방의 수익률이 달라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만 하더라도 강남의 수익률이 다르고, 그다음에 약간 그 외곽 지역의 수익률이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은행에 집어넣는, 은행에 1년 만기 정금 예금에 집어넣어서 뭐 1.7%다, 제2금융권 2%다, 여기에서 세금 띄고 받는 거에 비하면은 평균 3배 내지 4배는 분명히 높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에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5.4%라고 이렇게 해서 그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을 가보니까는 지금 강남역 근처의 도시예비 2 오피스텔의 경우는 수익률이 거의 한 4%대 초반밖에 안 나옵니다. 4.1%, 2%. 그래서 그런데도 왜 강남에 그 수익률 4%밖에 안 나오는 그 오피스텔을 사세요? 저쪽에 길동 지역에 가면은 한 6.5%, 7%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이 수익률은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래도 내가 다른 부동산도 있는데 그래도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는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 또는 그게 뭐 이익이 얼마 나오면 어떻습니까? 공실률 없는 게 좋지요. 이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얘기는 수익률에 서울에서도 한 2%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대료는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오피스텔 가격 자체는 올리지 않는다는 거, 그거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는 대개 4%대 초반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자꾸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한 5%에서 6% 되는 상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6% 얘기하면 절대 없습니다 그러고요. 5%대 같으면 대출을 받으면은 어떻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수익률이 5%다 6%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그 들어오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내가 세를 놓고 있는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돼서 1년 지나서 월세를 한 10만 원이고 더 올려주세요. 그때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그리고, 위치가 예, 어딜까요? 그런 위치는 이제 역세권이라거나 네. 뭐 대학로 주변이라거나 대학가 주변이라거나 산업단지 밀집 지역들 이런 데들이면은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혁신도시를 비롯해서 지금 수도권 지역에 많은 아파트들이 주택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상업 지역들이 있잖아요. 상업 지역 중에서도 코너 자리에 상가 건물이라거나 그다음에 지하철역 가까운데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곳들은 상가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월세를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 본인이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됩니다.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근데 기본적인 여건들이 있죠. 편의점이 들어선다거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 업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과점 같은 데는 어디나 항상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 업종들, 이런 데들은 괜찮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비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이름이 많이 알려져야 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런 데들을 임차인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수익형 부동산 상가로서는 수익률 따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수익률보다도 미래의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니까 미래에 대해서 내 상가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연립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주택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전세 환산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1억 원에 전세를 놨는데 이거를 얼마의 월세를 받으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세 환산가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서울 지역은 이제 아파트를 6%를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6%의 수익률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수익률은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뭐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뭐 그 상가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코너 자리라든지 뭐 예.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은 워낙 또 뭐 상승 가치도 있지만 투자 가치도 있지만 분양 당시부터 가격이 월등하게 또 차이가 나서 그럼요. 네, 참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부담스럽고 예. 또 그렇지만 가장 또 선호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예. 코너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또 원하는 분들은 많고 예. 그러다 보니 예, 좀 평당분양가가 차이가 수요 많이 공급 나죠. 원리 때문에 또 비싸고 그러니까 상가는 제일 좋은 것들이 코너 네. 자리, 그 다음에 출입구 옆에는 그쵸. 최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입문이 양쪽에 있는데 그 양쪽 네 군데 또는 출입구가 이렇게 십자가로 돼 있으면은 이제 양쪽 두 군데씩 해서 그쪽 자리가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내 코너 자리 그렇게 비싸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투자하실 적에 뭐 1층만 투자를 고집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러면 굳이 뭐 1층에 투자를 안 하셔도 돼요. 요새는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전부 다 2층 내지 3층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트도 괜찮고요. 저도 시야. 2층에 좀 했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어쩔지 모르겠어요. 사실 투자를 해놓고 예. 네. 투자하시는 분은 있지만 임차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그 상가를 운영 관리를 잘 하고 예. 마케팅을 잘 펴느냐에 따라서 위치는 좀 떨어지더라도 훨씬 상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럼요, 방법은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너무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치열해요, 경쟁이. 네, 그런 생각도 자꾸 해보고. 네. 임대를 오신 후에도 음, 그 임차인이 하는 그 가게를 가보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냥 1년 있다가 난 집세만 올려야지 왜 임대료 왜 이달에 안 들어왔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게에 임차 들어오시는 분이 영업을 잘 하는가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집세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 갖고 만 5년 동안은 임차인의 권리금까지도 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가 임대인들이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번에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정도는 한번 꼭 읽어보신 후에 숙지하셔. 상가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더불어서 그 투자 시 또 주의사항도 한번 짚어주시죠. 많죠. 네. 우선 이제 뭐 큰돈이 들어간 상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상가 투자할 때 주의사항은 첫째 이제 상가를 투자하는 거는 두 종류인데요. 신규 분양 상가가 있을 수가 있고 기존의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신규 분양 임차인이 확정이 안 됐다. 즉 임대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그렇죠. 이게 과연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까부터 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커다란 상가 건물 전체를 분양을 맡아서 분양을 해보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그쪽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신규 상가 분양할 때 분양하는 직원의 말만 믿지 말라.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어느 업종이 들어와서 한 달에 임대료가 얼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쪽에 약국이 들어설 자리가 났으니까 이걸 사세요. 그러면 여기에 병원이 뭐뭐가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생각하고는 약국이 들어오면은 딴 데보다 월세를 더 많이 받고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사놓고 나서 보니까는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다거나 들어는 왔는데 그 2, 3년을 유지를 못하고 병원이 나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분양할 때 조심 사례가 뭐냐면은요. 상가가 잘 안 나가면은 유명한 체인점을 하나를 집어넣어서 거기에다가 분양회사 직원들이 또는 분양회사가 월세를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한 달에 월세가 4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수익률을 따져서 대충 20억짜리 상가입니다. 역으로 환산을 하면 되니까. 그럼 보증금 빼고요. 그래서 내가 20억을 주고 투자를 했는데 월세 400만 원은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분양회사 직원들이 파리바게트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파리바게트 점주한테 1년 동안은 내가 한 150만 원, 200만 원, 1년치를 먼저 지원을 해줄게요. 2천만 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 들어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계약서를 확인을 해본댔죠. 월세 400만 원, 1년 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나는 좋은 상가를 산 거야. 막 자랑을 해요. 1년 지나고 나면은 지원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나 이제 그만 나갈래요.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나가지 말고 그러면 얼마에면은 되겠냐 임대료를 한 200만 원이나 250만 원이면은 내가 계속하고 아니면 딴 데 알아봐야죠.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돼서 부랴부랴 딴 데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내 반대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가격이 이미 적정선인데 내가 그것을 속아서 산 거기 때문에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선임대 상가에 대한 이 그 주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영향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 당한 사람은 정말로 큰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렇게라도 해서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참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임차인한테 그런 사실을 확실히 물어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상가가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좋지만은 그 주변 상가에 대한 임대료가 과연 그 정도 수준이 되겠는가? 이런 거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낮이고 밤이고 결정하기 전에 여러 번 가보셔야 돼요. 여러 번 가보셔서 그 지역을 훤히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셔도 되지. 이거는 큰 돈이 들어가는 걸 무슨 급한 일 있다고 무슨 버스 막 떠나면 안 되니까 올라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남이 투자했다고 그래서 따라다니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많이 이제 발전돼서 기획부동산 전화로 부동산 사시는 분들은 없는데 예전엔 꽤 많으셨거든요.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실 적에는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현장을 가볼 것. 모델하우스를 가실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는 곳이 많아요. 그런 데다 투자를 하실 적에도 그거와 유사한 지역이라도 가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처음 개발할 때 세종시에서 상가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세종시가 아니라 유성이나 대전을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인구가 비슷하니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오겠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수익률이라거나 공실률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아니면 떨어질 소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상가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지 없는 사람하고 계약하면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또 사람을 못 구해갖고 이렇게 나중에 내 가게가 공실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월세가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상가는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피스텔이 많으니까 하나만 더 오피스텔 말씀드리면은요. 오피스텔은 입지가 어떤가가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입지를 결정짓는 요소는 교통이고요. 교통 중에서도 지하철 역세권은 지하철역에서 500m 이내의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한다. 도보로 걸으면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일반 버스가 연계가 되는가. 그 다음에 지하철이 없으면은 하다못해 대학가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각광받는 곳이 동탄 같은 경우는 제2신도시에 지금 동탄 테크노밸리가 분양이 끝나서 각 속속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거나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어요. 자그마치 45만 평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산업단지 지식센터죠. 테크노밸리 안에 그 일부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현장을 제가 지난주에 바로 다녀왔거든요.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가격이 1억 3천에서 4천만 원대입니다. 저렴해요. 세종시나 다른 곳에 비해서. 근데 지금 세가 보증금 2천만 원에 5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라 그러면은 대출을 60% 정도 받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8% 이상 올라가요. 근데 테크노밸리의 산업 수요가 있잖아요. 지금 판교 쪽에 이 오피스텔의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버텨주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주거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오피스텔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일을 하고 상주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수요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동탄 같은 경우도 희망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공실률이 얼마큼 되는가, 주변에는 임대료를 얼마큼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기는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분양회사에서는. 그거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본인이 직접 근처에 오피스텔에 공실이 있는가 그거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수준이 맞고 공실률이 1년 12달에서 한 달은 공실률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8%라고 그러면 그래 저 사람은 8% 얘기를 했는데 나는 한 7%만 생각하고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셔야지 8% 믿고선 계획했다가 그 돈 안 들어오면 큰 낭패 보세요. 특히 노후 생활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의 경우는 공실률과 그 다음에 임대료 수준. 그 다음에 이게 수요가 빡빡하다. 공실률이 좀 뭐 한 달에 1년에 한 2달, 3달 생긴다 그러면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처에 또 그러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공터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은 더더욱이 투자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상가나 오피스텔 공통적으로 반드시 현장을 가볼 것. 모델하우스, 견본주택만 보고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공실률과 임대 수준을 본인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죠. 네. 그것만 두 가지 조심하시면은. 우리 의원님 말씀 듣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굉장히 그 힌트를 투자를 어디다 하면 좋겠다라는 힌트도 많이 얻으실 것 같고요. 네. 지명도 간간히 나왔어요. 예. 마 어디 예. 동 하고 뭐 유의사항만 전해주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도 굉장히 많이 주셔서 굉장히 알찬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 전반적으로 한번 놓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우선 이제 오늘 주제를 저금리로 잡았기 때문에 저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이러한 항상 사람은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고 어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할 때 의외로 그 모래 속에서 보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처럼 좋은 부동산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혼자서 결정하시지 말고 공인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공부를 전혀 안 하시고 남의 얘기를 듣고 또 어디가 인기가 있대더라. 어느 재건축 단지가 올랐대더라. 그래 본 데다 뒷북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을 사기만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내가 팔고 나면은 꼭 올라요.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남의 얘기 듣고선 사시고 파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공부를 좀 하신 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현장을 가보시는 거는 습관하셔야 돼요. 내가 상가를 사겠다. 상가 분양 현장을 많이 다녀보시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사고 싶다. 오피스텔을 모델하우스 자주 가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본인이 공부도 하시고 현장감도 익히신 후에 자금 계획 세우시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안전한 투자가 될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안정적이고 성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우리 의원님 모시고 또 3부 순서 들어갈 건데요. 3부 순서에는 가을 스토리라는 테마로 예. 가을을 노래할 수 있는 가을이 담긴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바램이라는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가사를 예. 제가 노래 중에서 가을이 담긴 가을 인생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가사가 아닌가 해서 같이 불러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에 뭐 송년회 때나 어떤 그 특별한 날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예. 가사만 제가 한번 그러시죠. 같이 한번 가사 띄워주셔도 좋고요, 감독님. 네,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램 노사연. 노래 속에서 가을을 느꼈기 때문에 가사 들으시면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가사에 박수 주신 거죠? 네. 설마 저한테 주신 건 아니죠? 너무 가슴이 칭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나누고 싶었어요. 이 가사 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워낙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속한 시간이 짧아서 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의 달 두 번째 주 가을 스토리. 자, 우리 이정찬 위원님께서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을 좋아하신다고 예. 들었어요. 우리 패티김 그래서 씨가 부른 노래인데 너무 네. 명곡이죠. 한번 가사를 한번 낭송해 주시겠어요? 이 가사 낭송한 게 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지껏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오늘 아주 한국 공인중개사 방송국 대단한 방송국이에요. 예, 지금 이제 가슴이 좀 추억을 뭉클해지고, 물씬 느끼게 예, 하는. 지금 고등학교 시절 그 친구들이 또 많이 또 생각이 나네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이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은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라.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꽃이 되고 싶어라. 와. 어렵네요. 자, 우리 대표님 자리하시죠? 네, 자리하시고요. 우리 3부 순서 한번 신나게 가을을 느껴봅시다. 네, 어서 오십시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그 패티킴 노래 지금 우리 이정찬 위원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가사를 들어봤으니 멜로디 한번 들어봐야죠. 우리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정말 오래간만에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제가 워낙 이성찬 위원님은 잘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포커스를 뒀는데 그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참 안정적으로 잘하셨어요. 그래서 단주까지 그러니까 한 소절씩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두 분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전반부 우리 이성찬 위원님 하시고요. 여기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나을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물 감으면 수많은 별들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석 대표님께서 또 한 번 하시고요. 그 거기를 반복을 하실 거예요. 네. 한 번 하시고 한 번 하시고 그리고 그대 곁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우리 다시 한번 해보세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깊게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가을을 남기고 온 사람 누구예요? 스토리 가을 추억. 그때 있어요 그냥. 패스. 패스? 예? 네, 있어요 그냥.
예, 패스. 아, 네. 의사표 씨 처음 파톤. 가을이요? 네. 가을은 참 따스하고 온화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온갖 좋은 말들을 다 표현해도 부족함이 네. 역시 또 파톤. 네, 그러면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로 네. 우리 전 국민의 애창곡 역시 바램은 비록 제 바램대로 못했지만 노사연의 만남으로 네, 오늘은 하기로 했습니다. 만남 역시 우리 대표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만남 노사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참 좋은 가사예요. 네. 그죠? 참 사랑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다 예. 네, 함축이 되어 있고 참 따뜻하게 하는 가을이 쓸쓸한 가을이지만 따뜻하게 하는 가사가 예, 만남이라는 가사 같습니다. 처음 만났던, 오래 만났던 이런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는. 그래서 가을에 특히 이 노래를 부르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참 가사 이게 보면은 첫 소절이 참 기적 같아요. 예. 가슴이 아주 찡해지는 가사. 우리 그렇죠.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가사 하나로 남녀 사이에는 정말 필연이야. 우린 운명이야. 이렇게 예. 느끼게 하고 또 파트너끼리는 또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사가 우연이 아니다. 이 만남이 소중하다. 우리가 바람이었어. 라는 참 가사 너무 훌륭합니다. 역시 우리 함께 노래도 불러봐야겠죠? 이거는 그래야 되죠. 악보 예. 할수 있죠. 예, 이 노래만큼 뭐 악보 안 봐도. 예. 네, 그러면 우리 만남 노래를 네, 부르고 마지막 오늘은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만남 노래 네, 같이 불러볼까요? 감독님 같이 하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노래방 다니면서 신나. 왜 분위기 노래방이 이런 분위기가 그래. 이게 더 크면 옆방에 울려요. 이거 다시 들어갈 거야.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정말 강의도 열심히 했지만 노래도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오래간만에 노래를 해봤는데 네. 스튜디오에서 노래해본 거는 진짜 처음이고 전 노래방에서 하면 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안 되는 네. 거죠. 앉아서 또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일기장에 돌아가서 꼭 써놓을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 보고 싶어요. 네. 아, 다음 주 방송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그 공인중개사 시험 봐야 하나? 그렇죠. 네, 그런 주제로 예. 같이 예. 토론을 할 겁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꼭 다시 와주세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주신 귀한 우리 이정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옆에서 네, 감독님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